내가 글을 쓰는 이유. 이혼 후 극심한 무기력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죽고 싶은 마음에 골방에 앉아 휴대폰으로 자살 같은 단어를 검색하며 스스로 놀래기도 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건지 슬픈 노래만 듣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만 찾아 읽었다. 매일 땀벙벅이 되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2년이나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공황장애 약도 3년 동안 먹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어떤 상처든 아물고 회복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시간을 나는 글쓰기에 매달렸다. 베토벤은 악상이 떠오르면 악보를 옮기기까지 전까지 꽤 오랜 동안 머릿속에 악상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채로 많은 부분을 바꾸고 어떤 부분은 아예 버리기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정밀한 조각품을 다루듯 그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악보에 옮겨 적는 일만 남게 된다고 했다. 내가 글을 쓰는 과정도 비슷하다. 평소에 머릿속에 많은 걸 채워넣는다. 새로운 것을 하루라도 발견하지 않으면 그날은 죽은 것이라 여길 정도로 잡다하고 새로운 것들을 거침없이 수집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취합해 몇 번이고 윤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 종이에 옮겨 적는데 머릿속에서 보관할 내용과 버릴 내용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글 쓰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일상에서 글감을 수집하고 머릿속에서 분류한 다음 기록하는 과정. 나는 그 글쓰기의 과정이 좋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왜 글쓰기를 하느냐는 것이다. 나도 궁금했다. 내가 왜 글쓰기를 하는지 현명한 답을 내놓기 위해 책을 읽으며 다시 이야기를 수집했다. 어느 신학대학원 교수는 영적 훈련의 하나로 글쓰기를 권했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면서 내면의 소용돌이와 만나 생각을 정화할 수 있으며 그러는 사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마음의 뜻을 글로 옮기다 보며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보물 같은 우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우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라도 글을 쓰라고 했다. 좀 더 소박하게 해도 괜찮다. 나는 잡고 있는 습관 때문에 글을 쓴다. 지금의 감정과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을 주로 적는다. 습관이 돼 글을 쓰기 성숙해지면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쓰기는 특별한 이들의 권리가 아니다. 조금 성글더라도 진심을 담은 글은 자신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한 창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루 일과를 건조하게 써내려가도 괜찮고 그날그날의 기억을 그날그날의 생각과 감정을 묘사해도 괜찮다. 사회적 이슈나 즐겨보는 드라마의 캐릭터, 회사 생활의 고단함이나 반려동물 관찰기, 혹은 영화나 음악 감상평까지 어떤 것이든 소재로 삼아도 괜찮다. 글로 써서 안 되는 것은 없다. 무엇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글로 남겨보면 알게 된다.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시작이 어렵다면 생각나는 것들을 때때로 메모해 두는 것도 좋다. 책을 읽다 발췌한 것, 감동적이었던 영화 대사,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 등을 적은 메모를 모아서 반복해 읽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의견을 더해 새로운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글쓰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반복하다 보면 글쓰기 근육이 붙고 나만의 필살기도 생길 것이다. 영성작가 루시 쇼는 글을 쓸 때 노트북이나 PC로 타이핑하기보다 종이와 펜을 이용해 손으로 쓸 것을 권한다.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후 차분히 손으로 옮겨 적을 때 본연의 모습이 글에 드러난다고. 옛날 세대이기도 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니며 글을 쓰곤 한다. 필기구가 없을 때는 스마트폰 노트 앱에 메모를 하지만 집에 들어와 반드시 종이에 옮겨 적는다.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내게 딱 맞는 글쓰기 환경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트는 줄이 그어진 A5 사이즈 스프링 노트다. 0.7mm의 가는 펜으로 작게 글씨 쓰는 게 좋다. 노안이와 작은 글자를 읽고 쓰려면 안경을 꼭 껴야 함에도 물러설 수 없는 취향이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좋아 헌책방에 가는 걸 좋아한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나는 종이와 잉크 냄새가 좋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날 때 결을 따라 잉크가 번지는 모습도 보기 좋다. 옆에는 펜통을 닦아내 푹신한 티슈를 접어놓고 필통도 놓아둔다. 내가 가장 편안해지는 환경,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을 이렇게 세팅해두고 나면 행복감이 밀려온다. 2006년 이 방법으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을 적은 글을 묶어 묵상일기, 서정희의 주님을 출간했다. 자기 성찰이 포함된다면 개인적인 글쓰기도 기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카렌 메이스도 효과적인 일기 쓰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수리내어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왔기에 글로 쓰는 기도가 부담스럽다면 카렌 메이스의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기분을 토로하는 감정기도, 일상 중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는가를 알아보는 하나님 찾기, 고백과 용서를 통한 영접의 집, 정소, 경배와 찬양, 강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 속에 있기를 순서를 제시했다. 다소 형식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신앙인이라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일기 형식의 편지를 써볼 것을 권한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날짜와 요일, 날씨까지 꼼꼼하게 기록한다. 그리고 일단 써내려간다. 거룩한 채하거나 신학적 용어로 포장하지 않은 채 쓰는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이자 나의 일기장이다. 글쓰기나 관한 묵상도 포함된다. 글쓰기의 진정한 장점은 나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 연구용 소책자도 여러 권 발간한 바 있다. 그 시작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적은 메모였고 그 메모들을 정리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영적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글쓰기를 시작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스타일북을 포함해 6권의 책을 계속 펴낼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 습관 덕분이다. 글을 쓰고 메모하고 그림을 그리고는 기록의 수집으로 작가가 되고 인테리어 전문가가 됐다. 기록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가치를 갖는다. 오랫동안 써온 나의 메모와 노트는 상자에 잘 보관해뒀다. 서정희의 주님이나 정희처럼 책으로 출간된 것도 있고 SNS에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상자 속에서 머물고 있다. 요즘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생각한다. 2편 나를 위한 소나타. 난 혼자 산다. 눈이 번쩍 떠졌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잘 있구나.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시각적 포만감이란 게 이런 걸까? 갑자기 배부른 기분이 들어 냉장고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냉장고에는 햄버거 4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커다란 종이 봉투에 감자튀김도 한 무더기 담겨있다. 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햄버거 생각이 났다. 특별히 배가 고팠던 건 아닌데 햄버거를 떠올리자 미친 듯이 먹고 싶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브루클린 더 버거 조인트의 브루클린 워버거스가 먹고 싶었다. 종이 봉투 위에 그려진 남자처럼 두 손으로 햄버거를 잡고 입가에 케첩을 묻히며 와구와구 씹어 먹고 싶었다. 친구에게 전화해 햄버거 5개만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10개씩 주문하다가 5개로 줄인 게 마음에 든 건지 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따끈따끈한 햄버거를 들고 친구가 도착했다. 친구보다 손에 들린 햄버거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햄버거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두툼한 패티 위에 베이컨, 토마토, 양파, 양상추, 치즈를 올린 수제버거는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햄버거를 먹어치우고 나서야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다음 순서는 햄버거 해체 및 재포장 시간이다. 포장을 모두 뜯어 채소를 빼내고 다시 곱게 포장해 냉동실에 넣어뒀다. 나중에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데워 먹을 생각에 내내 신났다. 도토리를 한가득 입속에 저장해둔 다람쥐처럼 행복해하는 나를 식탁 맞은편에 앉아 멀뚱멀뚱 쳐다보던 친구가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뉴욕에서는 햄버거인 줄 알겠어.
친구의 말에는 괄호가 숨겨져 있다. 햄버거 가게가 집에서 겨우 5분 거리니 먹고 싶을 때마다 나가서 사 먹으라는 질책과 안타까움에 생략돼 있었다. 괜찮다. 어차피 햄버거는 저장해 뒀으니까. 굳이 문제를 찾자면 친구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든 곳과 집 사이 햄버거 가게가 있었다는 거다. 이건 귀찮음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요즘은 나는 남들이 어리고 젊었을 때 했던 일을 홍역 치르듯 해내느라 24시간이 모자라다. 얼마 전에 영화 쉐브르의 우산의 재개봉 소식을 들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항구 도시 쉐브르길에서 우산 가게를 하는 여자 주누비에프와 자동차 수리공 기기의 풋풋한 첫사랑을 담은 뮤지컬 로맨스. 이미 몇 번 해봤지만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오리지널 상태로 복원된 영상과 음향이 궁금해 꼭 영화관에 다시 보고 싶었다. 매일 저녁 쉐브르의 우산을 보겠다는 결심이 무삭하게 개봉한 달이 지난 후에야 사당동 쪽에 있는 예술영화 상영관까지 가야 했다. 함께 영화를 볼 친구를 구하지 못해서였다. 쉐브르의 우산을 못 보게 되면 어쩌나 걱정하다가 문득 동주의 말이 생각났다. 엄마는 고양이과인 것 같아. 가족이 다 같이 살 때도 혼자 있는 걸 좋아했었어. 엄마가 혼자서 무언가를 하면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족들도 조심했던 거 알아? 집에서는 철저히 혼자 있기를 바라면서 집 밖에 무언가를 혼자 해야 한다고 하면 겁을 내는 것 같아. 용기와 다른 문제다. 독립적이지 못한 성향을 가진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필요성 또한 못 느꼈기 때문에 굳어진 성향이다. 혼자 살면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이러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새로운 것을 대할 때마다 익숙해지도록 몇 번이고 같이 해줄 엄마 같은 친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중임에도 여전히 혼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자정을 넘겨도 개의치 않는다. 화낼 남편도 잔소리도 할 엄마도 없는 완전 자유니까. 그런데 집 밖에서 혼자 하는 것들이 자신이 없다.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는 것, 먼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것도 혼자서는 해본 적이 없다. 늘 함께할 사람을 찾는다. 집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노래방에 가고 싶을 때 함께 가줄 친구가 없어서이고, 집에서 매일 다 잠들기 전에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영화가 보고 싶을 때 함께 가줄 친구가 없어서다. 같이 갈 사람을 찾다가 지쳤다. 익숙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편안하면서 만족도가 높다.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세 가지를 해보지 않고서는 독립이라는 말을 못할 것 같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 누군가 내 침대 위에 올라오는 게 싫고 누군가 내 집에 머물다 가면 청소를 하느라 바쁘다. 집에 있을 때는 혼자 노는 게 좋아. 엄마와 딸이 말을 거는 것조차 답하기 귀찮을 때가 있다. 동주의 말대로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절대 재혼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어차피 혼자 살아야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만 한다. 집에서는 혼자 있고 싶어하고 집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 간극을 극복하는 날 진정한 혼자 살기가 시작될 것 같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기까지 1년이 걸렸다. 햄버거를 10개씩 사다 쟁여놓는 습관이 이제 5개로 줄였고 단팥빵을 20개씩 사다 두는 것도 그만두었다. 혼자 운전해서 낯선 장소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것도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다. 모든 일이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지. 인생은 어차피 고기서 고기다. 미국에서 머무를 때였다. 개인사가 만천하에 공개된 직후였으니까 친정 식구들은 나를 극진히 챙겼다. 혹시라도 나쁜 선택을 할까봐 가족들은 순번을 정해 보초를 서듯이 내 곁을 지켰다. 지금 생각해도 웃긴 건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팠다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 수 있는 막막한 가운데 먹을 것을 주면 쩝쩝대며 먹었다. 나도 이렇게 단순한 내가 싫었다. 공교롭게도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강렬한 기억은 모두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포도를 드렸는데 배가 고팠는지 양손으로 포도송이를 잡고 순식간에 드시더라고요. 내 모습이 상상이 된다.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된 나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인원에 맞춰 보리굴비를 한 마리씩 구워놨는데
내가 식탁에 앉더니 친구가 상을 다 차리기도 전에 소고기 묵국에 보리굴비를 받아들고는 순식간에 먹어치운 이도 있었다. 분주하게 상을 차리다가 뒤를 돌아본 친구가 내가 너 굴비 안 줬니? 하고 묻던 그날의 친구 눈빛이 기억난다. 고기를 먹고 나서 냉면을 주문할 때 맛보기 냉면을 시킨 일로 실랑이를 한 적도 있다. 먹다가 남기더라도 난 온전한 냉면이 먹고 싶었다. 굳이 냉면이 귀여울 필요가 있나? 백미당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그랬다. 친구가 안 먹는다기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2개를 주문해서 혼자 양손에 하나씩 들고 먹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어이없다고 웃던 친구도 생각난다. 친구 기준은 2개를 주문했으니 하나를 나눠 먹는 게 당연했고 내 기준에는 내가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는 게 당연했다. 활용점정은 온 가족이 보호를 받던 시절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언니 집에서 벌어졌다. 조카들과 함께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량을 샀다. 예전부터 장을 보면 가족 먹거리와 내 간식을 분류하는 습관이 있던 나는 당연히 내 방식대로 장을 봤다. 언니 집에는 내 냉장고가 없으니 내 간식을 넣어둘 곳이 필요했다. 요주의 인물인 어린 조카들, 내 냉동실 여러 꽝꽝한 고기팩 아래 내 아이스크림을 숨겨놨다. 가족 공통의 주전부리도 많이 사왔기 때문에 내 간식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우연히 냉동실 문을 연 조카가 엄폐에 실패한 아이스크림 봉지의 끄트머리를 발견했고 제멋대로 먹어버린 거다. 조카에게 짜증을 냈다.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안 남은 내게서 그것마저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했느냐. 김래현처럼 명치 끝에서 하늘 끌어올리는 화를 내자 당황한 조카는 이후 며칠 동안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물론 말을 걸어도 답하지 않았을 생각이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밖에서 안 찰 리가 없다. 사람이 돌다 촬영할 때 PD가 깜짝 놀랄 사건이 있다. 내 침대 아래서 빈 과자 봉지가 끝도 없이 나왔던 거다. 청소가 취미이자 특기인 내가 눈에 안 띄는 곳이라며 침대 바닥 청소를 빼먹었겠는가. 모두 전날 밤에 혼자 먹은 것들의 잔해였다. 80에 가까운 엄마는 미국에서 오실 때면 내게 먹이려고 늘 코스트코에서 산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가져오신다. 한국 마트에서도 파는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걸 직접 당신 손으로 전해줘야 마음이 편하신 것 같다. 딸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 내가 먹을 과자를 고르는 일도 관례처럼 돼 있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도 과자를 박스로 주문해주곤 한다. 흔치 않은 풍경인 건 확실하다. 식탐이 얼마나 심한지 몇몇은 내게 유튜브로 먹방을 권하기도 했다. 물론 편식이 심해서 할 수도 없지만 게다가 조회수를 위해 먹기 싫은 음식을 배가 터지게 먹어야 한다니 나의 행복을 그런 식으로 오염시키고 싶진 않았다. 어렸을 때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엄마는 각종 탄산음료와 가져와 냉장고에 가득 넣어두곤 하셨다. 달고 톡 쏘는 탄산 과일, 알록달록한 알루미늄 캔의 조화가 황홀하도록 아름다웠다. 그 기억 때문일까 나는 지금도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르다. 열심히 산 것 같아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 시각적 포만감이 곧 내게 행복인 거다. 밥때가 됐는데 밥을 먹지 않거나 1인분을 시켜 나눠 먹지는 사람이 싫다. 간식과 식사에 구분 없는 사람도 싫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이 식사이고 사이사이 먹는 게 간식이다. 식사를 2번 할 수 있지만 거르는 건 절대 안 된다. 내가 편식하는 걸 못 견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고쳐 쓰는 걸 이제 그만하고 싶다.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은 사람은 밥 때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같은 편식 취향을 가진 이와 밥 친구가 되거나 내가 편애하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괜찮다. 먹기 싫은 음식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것만큼이나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고통도 대단한 것이니까. 부작용도 있었다. 같은 일식집에 이틀 연속 가게 됐던 일이다. 식사 중에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해버렸다. 친구들끼리 사업 모임이 아닌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었다.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가까운 지인이 결혼해서 눈치를 줬는데 나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았다. 일식 코스가 끝날 무렵 디저트가 서브해됐다. 입에 안 맞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던 나는 마지막에 나온 디저트가 입에 맞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 탐났다.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주지 않는 저 디저트를 내가 먹을 수 있을 궁리를 중이었다. 말을 걸어도 몰랐을 테니 표정이나 눈빛이 어땠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미팅 후 지인에게 강도 센 잔소리를 드려야 했다. 20대 초반에 미팅 나가서 해야 할 종류의 행동을 비즈니스 자리에서 하느냐,
어린애들에게 식탐도 반전 매력이 되지만 자리에 따라 어른에게 못산식한 일이 되기도 한다. 구구절절 지인의 말은 옳았다. 반성의 결과는 이상한 방향으로 작용했다. 격식을 갖춰야 할 식사 약속이 잡히면 애벌 빨래를 하듯 애벌 식사를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양식을 먹기 전에는 집에서 김치찌개를 먼저 먹고 출발하기도 하고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당을 충전해 다가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에너지를 비축하는 일도 있었다. 예의 없이 남의 디저트를 탐내지 않도록. 어쩌다가 나는 먹는다는 1차적인 욕구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걸까? 처음에는 한풀이라고 여겼다. 어릴 때 먹고 싶은 걸 풍족하게 못 먹고 자란 것에 대한 보상심리 같은 것. 헛헛해서인 것 같기도 하다. 정서적인 채워지지 않은 오랜 결핍을 먹는 걸로 푸는 건지도. 전자든 후자든 슬프긴 매한 가지다. TV 건강 보조 정보 프로그램에 나온 의사들이 말한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일 수 있다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먹는 것에 대한 확고한 취향이 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조카와 먹는 걸로 다툴 정도로 식탐이 강하다. 밥보다 과자를 더 많이 먹는다. 남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그릭 요거트를 나는 토핑을 먹기 위해 먹는다. 여행을 갈 때마다 비상 레시피로 볶음 고추장과 라면 스프가 아니라 연유를 한 병 가져간다. 비상용으로 흰 설탕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등등 몇 가지 유추보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숫자로 표현하자면 나는 7살 정도 될 것 같다. 한때 나는 당 중독자처럼 단 것만 먹었다. 물 대신 콜라를 마시고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시럽 같은 커피를 마셨다. 내 몸을 망가뜨려 지난 세월에 내게 복수하고 싶을 만큼 미련했던 것이다. 위사 말이 맞는 것 같다. 억지로라도 식습관을 바꿔봐야겠다. 사실 나는 가입한 보험이 없다. 보험회사에서 내게 주원 글씨를 새겨넣을 줄을 몰랐다. 국제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되면서 고용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체중 미달로 거부당한 이후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그때부터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보험 가진 사람들이 아파서 맞을 혜택을 나는 건강할 때 2배로 잘 관리해 덜 아파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할까? 오늘 먹을 음식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인생은 어차피 고기서 고기다. 먹방계의 명언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아이스크림과 캐러멜 팝콘을 끼고 살지만 예전보다 건강하다.